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인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더스토리 시즌2에서는 금융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은행입니다. 여러분이 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죠. 그리고 금융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게는. 자, 그러면 먼저 은행의 기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현재 기록으로 은행이 가장 먼저 등장한 금융업이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은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하고 유지되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그 돌에 새겨진 문자에 그 금융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는 곡식으로 갚으라, 이러한 조항이 돌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가을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 전까지 살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돈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빌리고 추수한 후에 곡식으로 그 원금을 갚고 거기에 이자까지 얼마 정확하게 갚아라, 이러한 조항인 것이죠. 네,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은행업, 금융업이란 것은 농업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근방의 중동 지역 고대 문명은 이러한 그 지구라트라는 이러한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지구라트가 뭐냐면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리고 이 지구라트라는 성전에서는 이러한 금융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인류 최초의 은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이 은행업을 했을까요? 자, 당시는 신이 지배하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그 추수한 음식이나 벌어들인 그러한 재물들의 일부를 성전에 갖다 바쳤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에는 금은보화나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곡식도 쌓이게 되죠. 자, 그래서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성전에 쌓여 있는 그러한 재화를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은행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306년에 콘스탄틴 제제가 이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콘스탄틴 제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현제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금기였던 오현제 시대 황금의 이후 무너져가던 로마 제국을 다시 부흥시켰던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였죠. 그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는 어떻게 무너진 로마를 다시 되살렸는가?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 황제가 제사장 역할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간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자,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과정에서 콘스탄틴 제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페이버를 주게 됩니다. 바로 성직자의 사유재산과 이제 면세 혜택을 주게 되죠. 네.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다음 줄이죠. 성직자의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여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성직자들이 사유재산을 허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큰 혜택을 주었지만, 여전히 로마의 황제들은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직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하는 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들의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는 근거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성경에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를 뽑아봤어요. 네. 레위기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명백하죠. 이건 구약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는 자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항들을 보고 있으면 명백하게 이자를 받는 일이 성경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이러한 그 성경을 근거로 성직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조항, 이자를 받지 않는 금융업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요. 서기 1000년까지는 차례대로 해서 일반인들도 기독교 신자들은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점점 이 법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약이죠. 네. 구약을 신봉하는 종교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죠. 예, 이슬람교도 여러분이 조금만 종교학을 공부해 보시면 이슬람도 성경의 구약과 기독교와 초기의 역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부분을 같이 공유하죠. 네, 역사도 공유하고. 그래서 이슬람도 역시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이자 금지 조항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성전인 꾸란에서도 역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러한 조항이 나옵니다. 이번에 꾸란을 보면은 알라께서 장사는 허용하였으며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뒤에는 제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마지막 보면은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 영주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슬람인들도 철저하게 금융업은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인들도 다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문제가 없는데 이슬람은 여전히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슬람만의 독특한 방식의 금융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루지 않겠죠. 여러분이 조금만 서치를 해보시면은 이슬람의 그 코란에 위배되지 않는, 코란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의 이슬람 금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따르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죠. 네,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공유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 유대인 중에서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실마리는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처음에 윗줄에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 자, 첫 번째 그 문장 이 절의 내용은 뭐죠?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나옵니다. 여기 형제 누구가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즉 신명기를 따르게 되면은 같은 유대인 형제끼리만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더욱 편리하게 그 다음 줄에 또 나옵니다. 타국인에게는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아주 굉장히 이 문장이 요 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조항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유롭게 금융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한 가지, 형제끼리만 이자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세 암흑 시대에는
유대인이 모든 금융업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들은 성경이나 코란에 근거해서 금융업을 할 수 없었고요. 네.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금융업은 유대인들에게 블루오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균열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균열하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천년왕국의 딜레마 때문이죠. 자,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뭐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면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 이러한 뭐 예언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천년이 됐어요. 서기 천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올 거로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기독교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죠.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도전을 받을까요? 바로 왕이죠. 세속의 왕들입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종교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중세 봉건 영주들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107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 4세가 그 서임권, 그러니까 기독교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걸 주장을 합니다. 이제 머리가 커진 거죠. 네, 머리가 커져서 교황청이나 기독교에 나도 이제 뭔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게 되고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거기에 분노를 해서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하게 되니까 하인리 4세가 이제 교황이 일시적 머물고 있었던 카노사 성의 앞에서 맨발로 3일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우리로 말을 따지면은 석고대제 같은 거겠죠. 석고대제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를 불러들여서 용서를 해주게 되고 하인리 4세는 겨우 파문을 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완승으로 보이죠. 네, 완승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러니까 그 황제로서의 그 생명력을 겨우 살려낸 하인리 4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쳤던 그 반란군 세력들과 내전을 벌이게 돼요. 치열한 내전을 벌이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가 로마를 점령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불타고 자신을 파문했었던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망명을 하고 쓸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대역전국이 벌어지는데 물론 하인리 4세의 말년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과 봉건 영주 간에, 그러니까 신권과 세속 권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은행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네, 이제 곧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교황과 그 다음에 영주와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십자군,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를 수복하는 데 성공을 해요. 1차 십자군 전쟁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보면은 교회와 봉건 영주들이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차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주긴 했어요. 그 십자군 전쟁을 성공시켜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국은 사실상 십자군 원정세가 세운 괴뢰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그 영주들이 다 쪼개 가졌어요. 다 찢어가지고 다 이거 내 땅이야 이런 식으로 깃발을 꽂고 그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일종의 식민지를 자기들의 식민지를 하나씩 건설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 왕국의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죠? 기독교인들이 되찾은 그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제국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빼앗긴 이슬람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그러고 후에 결국은 뺏기게 되는데 따라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십자군 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여러 개의 기사단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기사단이 바로 성전 기사단입니다. 네. 성전 기사단이 창설된 시점은 1차 십자군 원정과 2차 십자군 원정의 딱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 기사단은 2차 십자군 원정부터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성전 기사단이 무슨 일을 했느냐예요. 물론 처음엔 전투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 기사단은 실제 전투보다는 십자군 기사단의 재산 관리에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투 요원보다 행정 요원들이 더 많아져요. 네.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십자군 기사들이 성지에서 원정을 갔을 때 고향에 남아 있는 재산들을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일. 그리고 십자군 원정대를 위한 기부금을 받는 일. 그리고 현지에서 현지 또는 고향에서 십자군 그 원정 갔던 기사들이 필요한 돈을 융통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그럴 때는 이제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성지 순례단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그 금융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자, 예를 들면 내가 영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심이 높아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고 싶어. 그러면은 비용이 들겠죠, 그죠? 비용이 들고 현지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자기 집에 있는 금은보화나 여러 가지 재산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이 성전 기사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성전 기사단이 그 액수를 기입을 하죠. 아, 이것은 얼마다. 그래서 종이를 한 장 써줍니다. 네가 우리에게 헌납한 이 재산의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러면 그 종이를 들고 현지 성지로 갑니다. 그러면 성지에 가면은 그 성지에 성전 기사단의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 신용장을 보여주게 되면 현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거꾸로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 일종의 다국적 금융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국은 성전 기사단은 계속 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성전 기사단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성전 기사단이 이렇게 맹활약을 금융 분야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후세에서 완벽한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인첸시오 2세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 기사단이 이제 여러 국가, 여러 곳을 지역을 돌아면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금융업이니까 이쪽에서 돈을 받아서 저쪽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기사단이 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의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을 따르지 말라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로 성전 기사단은 어느 지역을 가도 그 나라 법의
법을 따를 필요 없어요.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굉장히 자유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기사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오늘은 금융업의 관점에서도 말을 했지만 사실 또 성전기사단은 다국적 기업의 원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매우 커다란 특권을 교황이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왜 교황은 이렇게 성전기사단에게 이렇게 완벽한 선물을 주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한 게 뭐였죠? 교회는 재산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은 그러니까 즉 이자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사단은 돈은 없지만 자유롭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와 기사단이 손을 잡고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이용해서 만약에 기사단이 금융업을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했던 인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필립 4세죠.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4세가 또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세력들이 서로 짜고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기사단의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기사단 싹 수천 명, 2천 명 정도의 성전기사 다 체포하고 그들을 다 괴롭힙니다. 이단 행위로 몰아서 괴롭히고 화형에 처해버리죠. 이 성전기사단을 체포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바로 1307년 10월 13일의 금요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들이 있죠. 13일의 금요일이 뭐 불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그러한 그 일종의 그 불길한 이러한 그 미신이 나온 바로 그 계기가 바로 이 성전기사단의 체포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사건은 충격을 던져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필립 4세가 성전기사단을 체포하고 해산시켰던 집요하게 그 해산했던 그 명분은 뭐였냐면 이단행위였습니다. 이단행위. 네, 악마를 숭배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왔던 많은 행위들 그것을 비난했던 그러니까 죄몽이 됐던 많은 행위들은 사실은 유대교의 의식과 매우 관련이 커요. 네. 누구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성전기사단은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성당기사단의 그러한 그 영업, 금융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다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사실 필립 4세가 성전기사단을 체포했던, 괴멸시켰던 진짜 이유는 뭐냐? 숨겨진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부채 탕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군 전쟁과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빚이 점점 쌓여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영주들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을 다 누가 빌려줬을 것 같아요? 바로 성전기사단이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체포해서 이들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또는 자기의 선조 왕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부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는 성전기사단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것이죠. 결국은 돈 문제였던 거죠. 결국은 이 부채 문제가 가장 컸다. 그리고 유다인의 재산 문제도 컸다. 이걸 뺏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도가 컸다는 것이죠. 필립 4세의 그 집요함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죠. 필립 4세는 유대인 또는 성전기사단과 그리고 교황의 유착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전기사단을 괴멸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처리해야 돼요? 바로 교황이죠. 그래서 필립 4세가 아비뇽 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대의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5세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한 70년 동안 교황은 교황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비뇽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배운 것은 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비뇽 유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돈 문제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는 돈에 관련된 부분은 다 지워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복원해 보면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문제가 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전기사단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린 초록색의 점들이 바로 성전기사단의 지부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성전기사단은 결국은 현대 다국적 은행의 시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은행 지부들이 서로 신용장과 수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여기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성전기사단이 활동했던 시기는 십자군 전쟁 시기입니다. 그죠? 십자군 전쟁 시기를 잘 보시면 이쪽 지역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쪽 지역은 뭐죠?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은 레반트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중동 지역입니다. 따라서 성전기사단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이쪽 지역에 지부가 있었어야 해요. 그죠? 그런데 이쪽 성전기사단의 지부들은 대부분 프랑스와 영국 쪽에 몰려 있고 정말 정작 중요한 그 지중해 지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거의 없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 지역이 금융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중세시대, 이 시대에는 이 지역이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인첸시오 2세가 완벽한 선물을 해서 성전기사단에게 그런 브레싱, 그러한 축복을 내렸던 그 시기에 이미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은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은행이 아마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탄생한 은행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군 언쟁 시대 이후부터 금융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을 뱅코라고 불렀어요. 방코라고 불렀죠. 이게 탁자라는 의미인데 이 탁자라는 의미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뱅크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것이 파생되었어요. 그걸 왜 탁자였는가? 당시 이탈리아 베니스죠. 베니스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업, 환전업이나 대부업을 하면서 할 때 항상 탁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탁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손님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탁자에 앉아서 항상 이런 업무를 봤다 해서 방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고 그 방코가 이태리어 말의 방코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뱅크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1600년에 발표한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은행가가 나오죠. 네, 고리대공업자가 나오죠. 그만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을 만큼 베니스와 이탈리아 지역은 금융의 허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메디치 은행이죠. 제가 굳이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메디치 은행에 대해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렌체에서 탄생을 한 그 은행 가문이고 르네상스의 후원자였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은행업을만 한 게 아니라 은행업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계 그리고 정치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것이 그 금융업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네,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배출한 그 교황이 무려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교황,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레오 11세는 르네상스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종교 전쟁의 시기까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네. 그리고 피렌체의 통치자도, 네, 배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훗날 이제 혼맥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이제 금융 중세 초기부터 십자군 원정 때부터 금융의 허브가 되었고, 르네상스 시기까지, 르네상스 이후까지 금융, 정치, 종교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메디치 은행이 활약하던 시점에 이번에는 독일 쪽에서 또 하나의 금융 가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푸거죠. 네. 야곱 푸거는 간단히 말하면 독일 1세대 유대 금융 가문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푸거는 원래 집안 대대로 광산업을 했어요. 네. 광산업은 유대인들이 전담한 또 하나의 산업입니다. 어쨌든 이 광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에 진출하게 되는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은 제가 지난 강연에서 제가 그 달러와 그리고 화폐에 대해서 제가 했던 강연이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15세기 말에 북유럽에서 은화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탈러라고 말했죠. 자, 그러니까 사실 야곱 푸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광산업, 은광을 통해서 탈러를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커다란 부를 축적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푸거도 역시 메디치 가문처럼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주로 신성 로마 제국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이었기 때문이죠. 네. 메디치 가문은 위치한 곳은 이태리였습니다. 이태리에 뭐가 있죠? 교황청이 있었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교황 쪽에 영향을 미쳤고, 푸거는 신성 로마 제국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이제 알베르 히트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로 역사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인츠라는 곳에 대주교 자리가 하나가 비게 되는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매간 매직이 횡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인츠 주교가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야곱 푸거에게 융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인츠 대교가 되고 나서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했더니, 이제 푸거와 그 비서가 어떻게 그것을 갚으면 되냐 하면은 면죄부를 팔면 된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죠.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쫙 이제 그 대자보를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 카톨릭의 매간 매직과 면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신교가 태어난 이 복잡한 게 되는 거에 모든 것의 시발점이 바로 이 벽에 붙인, 이 대학교 벽에 붙였던 이 대자보였는데, 거기에 적시된 매간 매직 면죄부 판매는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이 두 사람을 지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결국 종교 개혁과
압박과 이어지는 종교 전쟁을 촉발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 금융업자의 역할이었다, 농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세월을 약간 돌려서 1429년에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로 가게 되는데 레콘케스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레콘케스타는 뭐냐면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완전한 캐톨릭 국가를 수립하는 그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전까지 대략 한 7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콘케스타는 무려 700년 만에 이제 완벽한 카톨릭 국가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커다란 공헌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인데, 심지어 이사벨 여왕은 이 레콘케스타를 이루기 위해서 페르난도 2세와 정략 결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이사벨 여왕은 레콘케스타가 이뤄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람브라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람브라법이 뭐냐면은 당시까지 스페인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베리아 반도에 남고 싶으면 6개월 이내에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그렇게 강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 스페인과 이베리아 반도에서 어떤 역할이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은 고리 대금업을, 은행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에 대한 부분은 다 유대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베리아를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역시 유대인들은 그 이베리아 지역에서 매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레콘케스타로 이슬람인들은 다 쫓겨났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돈도 많았고요. 네. 하지만 이 아람브라법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이었던 이베리아 반도를 떠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아람브라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사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 당시에 졌던 부채, 똑같습니다. 아까 필립 4세랑 똑같아요. 전쟁 당시에 필요했던 전비를 끌어들였을 때 돈을 많이 꿨겠죠, 그죠? 그 돈, 부채를 탕감하는 것. 누구로부터? 유대인들이죠. 돈을 만지는 건 유대인뿐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빌렸던 돈들을 다 탕감하는, 그리고 당시 삶의 터전이었던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들이 쌓아놓았던 재산을 몰수하는 것, 회수하는 것이 이들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죠. 슬픈 역사는 여기 보시면 남고 싶으면 6개월 이내에 기독교라고 개정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말미를 준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을 계속 비밀리에 추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그들을 응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 것이죠. 네, 진짜 목적은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재산을 몰수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전쟁 과정에서 빌렸던 돈을,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네. 이 당시에, 이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게 되는데 사실 그 진짜 목적들은 대부분 다 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디아스포라, 즉 민족 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베리아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은 플랑드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플랑드르 지역은 어딜까요? 자, 보시면 지금의
북프랑스 지역입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베넬룩스 3국이라고 하죠. 바로 그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베리아에서 쫓겨난, 이베리아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던 부유한, 금융을 담당했던 부유한 유대인들은 플랑드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중에 주목할 곳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당시는 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암스테르담이 이제 암스테르담에 이 돈 많은 금융을 다루었던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이곳이 금융의 허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609년에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최근 2017년에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예금 수취와 결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공개 시장 운영 그리고 독자적 화폐 발행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암스테르담 은행이 최초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을 제시한 거죠. 2017년에.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 하나의 이론이고 그렇다면 원래 현재 정설로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은행일까요? 그것은 암스테르담 은행보다 조금 더 50년 지나서 설립된 바로 이 스톡홀름 은행입니다. 1656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런데 이 스톡홀름 은행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이죠. 하지만 이 스톡홀름 은행을 세운 사람도 역시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인인 팔룸스트루가 이제 스톡홀름에다가 은행을 설립을 하게 돼요. 이 은행이 결국은 현재의 스웨덴 국립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이 스웨덴 국립은행이 공식적인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톡홀름 은행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자, 이 스톡홀름 은행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아이디어를 다 따왔기 때문에 스톡홀름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에 했던 모든 예금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업무가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상인들이 구리로 만든 주화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구리 주화라는 것이 많이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톡홀름 은행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구리 주화를 은행에 갖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가 보관을 해주고 대신에 얼마 되는 액수가 된다는 그 구리 동전 보관증을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무겁게 일일이 구리 주화를 갖고 다니지 않고 그 구리 주화 보관증을 마치 돈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사에서 볼 때 이 스톡홀름이 발행했던 구리 동전 보관증이 최초의 지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톡홀름 은행이 중요한 거죠. 금융사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지폐를 발행했다. 자, 그렇다면은 동전 보관증이라 이 아이디어 제가 이전 강연 화폐나 달러, 금, 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바로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영란은행이었죠. 1694년에 세워진 뱅크 오브 잉글랜드. 네, 이것이 저는 거기서 뭐가 있었죠? 왜 영란은행이 중요한가? 네, 현대 금융의 시작인가? 바로 금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그죠? 네. 영란은행이 한 일은 뭐예요?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금 보관증을 발행을 함으로써 금 본위제가 시작을 했다고 했죠. 그것이 현대 금융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란은행이 시작했던 금 본위제, 기본적인 원초적인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구현됐던 것은 바로 스톡홀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이 최초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이렇게 현재 정설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영란은행이 탄생하고 나서는 현대의 금융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금융 시스템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 간단하게 재미있는 그 질문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이 본 그러한 그 동전이죠. 메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네,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메달이 뭔지도 알겠죠? 네, 바로 노벨상이죠. 노벨상 메달입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던 이 메달은 도대체 뭘까요? 이 메달은 뭐죠? 자, 이 메달도 엄밀히 따지면 가짜는 아닙니다. 네, 바로 이 메달은 약간 특이하게 좀 다르게 생겼던 이 메달은 바로 노벨 경제학상의 메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노벨상과 노벨 경제학상 메달이 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노벨상과 노벨 경제학상은 다른 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심지어 시작했던 시기도 달라요. 노벨상은 1901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노벨 경제학상은 196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을 이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벨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슨 상을 주라고 그렇게 유언장에다 자세하게 적었지만 노벨이 살아 있었던 당시, 노벨이 살던 그 시기에는 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입니다. 네, 훨씬 뒤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노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경제학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알고 있는 상은 이런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바로 스웨덴 국립은행이 여기에 이름에 들어가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스웨덴 국립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경제학상을 할 만큼 스웨덴 국립은행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최초의 중앙은행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스웨덴 은행이어야 하는가? 노벨은 스웨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뭐 이 상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왜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붙이고 왜 우리는 구분을 짓지 않는가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벨 가문은 굉장히 불만을 표현합니다. 노벨의 후손 중에 하나는 이 노벨 경제학상에서 노벨을 빼달라고 소송까지 할 정도였어요. 매우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인 노벨은 경제학상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이름을 갖고 이 의미를 호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매우 불쾌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왜 노벨 경제학상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작 중에 41%가 유대인입니다. 물론 노벨상 전체로 볼 때도 유대인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전체로 따지면 대략 한 20%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많아요. 거의 반이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어렵다는 노벨상을 41%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과연 경제학이 무엇냐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과도 있고 뭐 경제학 이론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제학은 사실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죠. 사회과학은 과학이죠. 네, 과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모델링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과학이니까요. 분명히 과학은 과학이니까 경제학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를 한번 보세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
자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었죠. 그죠? 권력 투쟁, 정치, 권력, 그죠? 이런 부분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인간적인 부분들이, 인간의 탐욕,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뒤엉켜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학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그런 부분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경제의 진실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더스토리 은행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